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한 개의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더라도 10% 이하입니다. 승자가 거의 다 독식을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안 돼 있는 그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약 네. 종류도 엄청 많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혜진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는 알츠하이머 쪽하고 유전자 편집 치료제 이 두 군데를 조금 집중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암 쪽이 가장 지금 연구도 많이 되고 시장도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쪽, 퇴행성 뇌질환 쪽은 워낙 이제 그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것도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임상하는 게 이제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의 그런 구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발전도 굉장히 더뎠었는데 시장은 상당히 크고,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에서도 좀 관심 갖고 있으신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툴젠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편집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임상 이제 한 개는 이제 진입 단계에 돌입을 했고요. 또 한 개도 이제 임상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약간 이제 임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한 분쟁이 있는데 요 특허 관련한 분쟁도 살짝 좀 늦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간 이제 좀 꼬였고 이제 뭐 CBC라든가 브로드 그 다음에 툴젠 이렇게 3자가 이제 저촉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었는데 미국의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체죠. 기업은 아니고 연구 단체죠. 그래서 이 세 곳이 이제 특허를 가장 이제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한 걸 가지고 진핵세포,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진핵세포에 가장 먼저 이제 성공을 했다.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발명을 했는가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CBC하고 브로드가 요 이제 저촉 심사하고는 별도로 또 둘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상소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저촉 심사를 이 3자 간의 저촉 심사는 요 둘 간의 소송 결과를 보고 항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젠이 임상도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저촉 심사도 좀 특허 관련한 저촉 심사도 늦어지면서 다소 이제 좀 주가도 상당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하고의 그런 좀 불화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점들은 좀 경영진이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이렇게 이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모달리티로는 ADC가 과연 이제 단연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그 미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ADC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아주 좋은 치료제, 그러니까 향후에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치료제도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젠이라는 회사를 요번에 430억 달러,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누가요? 화이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자라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고요. 코로나 백신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그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이 시젠이라는 회사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시젠이 우리나라 시젠 그거 아니죠? 아니죠. 미국에 있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체하고 약물을 결합한 그런 물질이고요. ADC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레고캠 바이오가 같은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도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업체고요. 작년 말에 이제 그 빅파마하고도 기술 수출이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자체적인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경영상의 그런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자체적으로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이제 한 2개 정도를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물질들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 수출한 물질들이 이제 포스니라는 중국 회사에서는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에 일단 들어간 회사로서 좀 가치도 이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과 그 다음에 기술 수출한 경험, 그 다음에 뭐 또 회사의 그런 이제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투자할 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손꼽힐 만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ADC 하는 업체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 RNA 관련한 회사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iRNA 하는 올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을 치료하는 임상 2상 단계이고, 아마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임상 2상 2A상의 비대흉터 치료제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탑라인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 유의미하게 이제 나왔는데, 임상적으로 얼마나 이제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느끼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그 이제 약물이 효능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 상태고, 대신 향후에 이제 얼마나 그거 이제 임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빅파마나 아니면은 그런 글로벌 파마한테 이 물질을 수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DMO 하는 회사들, 또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들의 그런 큰 그림을 보면은 둘 다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그런 쪽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걸 올라오는 속도가 최근에 약간 이제 주춤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기준으로 봐서는 한 3년 전부터는 올라오는 속도가, 매출액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 더뎌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 이제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 회장께서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든가 아니면 케미컬 쪽, 그리고 신약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개발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2030년에는 이런 그 신약 부문에선 거의 지금 미미한데 아주 의미 있는 숫자를 지금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M&A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조 단위의 아주 과감한 M&A를 하겠다라는 방향을 분명히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 제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들을 M&A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던 그런 사업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쪽에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뚝심 있게 거의 5년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끌고 나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그런 경영진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정말 긴 안목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고 긴 안목에서 판단을 하고 해 가야겠다라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고요. 사공장에 이어서 또 사공장이 이제 가동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매출액도 빨리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1분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공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활발하게 수주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2026, 7년까지 계속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러니까 사공장이 감가상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아주 바짝 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숫자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는 조금 더 이쁜 모양으로 올라올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MO 시장이 워낙 이제 전망이 밝다 보니까 거의 2030년까지는 특허 만료가 거의 지금 화두입니다. 빅파마들의 화두고 아까 이제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허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 대응 전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급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M&A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머크도 또 프로메데우스를 또 인수하는 것처럼 이게 빠른 속도로 M&A들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첨언하면 올해 M&A가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 활발한데 이 활발한 M&A가 연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그 리서치 기관들이 대부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대부분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가 빠지면은 바닥에서는 대부분 그 팔지를 않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오고 나면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에 있을 땐 거래가 안 되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나면은 그래 향후에 더 올라올 것 같으니까 빨리 사자라는 매수 주체가 있는가 하면 자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그래 조금 팔아볼까라는 매수자.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올해는 M&A가 무조건 활발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풍부한 자금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가 지금 다가오는 이 몇 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M&A를 한다. 이건 거의 팩트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류에 맞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는 회사들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메데우스라든가 아까 시젠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성이 굉장히 큰 리드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는 상당히 독특한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물질이다.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내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성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는 다른 적응증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이러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진 그런 회사들로 M&A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가 된다는 건요. 그동안 그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서 돈을 벌 창구가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약값이 거의 30%에서 40%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특허값을 안 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특허가 있으니까 그 특허를 우회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미라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휴미라라 그러면 과거에 누적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치료제입니다. 면역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치료제는 키트루다입니다.
암 치료제인 키트루다입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가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특허를 만료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연장시키거나 아니면은 회피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회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향후의 블록버스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합병을 하는 거군요. 예, 어저께죠.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에피라는 회사가 이제 빅파마인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휴미라라는 블록버스터가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기존에 들어왔고 이제 6월부터인가요? 거기 이제 그 삼성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그 떨어지는 폭이 컸고 그 다음에 이 휴미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치료제 2개가 있는데 이 치료제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모든 회사들이 빅파마라 그러면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올해 말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블록버스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들 시장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블록버스터를 대체해야 하는 새로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하는 그런 그 바이오텍들에 대한 그 관심, M&A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몇 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빅파마들이 이제 작년에는 이 가격에다가는 못 팔겠다라고 한 바이오텍들이 안 팔았거든요.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가격은 못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서면서 주가가 올해도 조금 회복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해는 또 재미있는 게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다 얹어줬어요. 프리미엄을 다 얹어주면서 빅파마들이 인수를 해가거든요. 70%에서 100%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다가 경영권을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팔까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M&A 시장이 재미있고 그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국내든 해외든 그런 바이오텍들은 금리가 올해 말에 만약에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굉장히 하반기에는 재미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보통 특허가요. 몇 년 정도 걸려요? 특허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20년간입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내기 시작한 것부터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대개 10년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팔아야 되는 시간은 10년이에요. 10년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 특허를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팔 수 있는 기간이 10년 남짓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허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물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그 특허를 이제 연장하면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전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조금 더 그 FDA에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아주 강하게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하는데,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터지면 진짜 아까 그 어마어마한 현금 보유량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빅파마들 되게 보면은 매출이 몇십조 원 정도 되고 또 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한 30%대 그 다음에 순이익률만 보더라도 한 25%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빅파마가 성공만 하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수많은 물질들을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약들이 이 실패한 것들을 모두 다 그 만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한 개의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더라도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그 플랫폼이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을 확률은 10% 안쪽 남쪽이다.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승자가 거의 다 독식을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안 돼 있는 그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진짜 뭐 아니면 도라 그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고. 그 속성은 맞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미국은 바이오젠 그리고 크리스퍼를 소개시켜 주셨고 한국은 툴젠, 레고캔바이오, 올릭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